어머니가 딸을 돈 때문에 팔아넘겼다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비극 같은 질문이 바로 지은호 가족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작은 균열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정순이는 식당 주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테이블 위엔 미처 치우지 못한 국그릇이 놓여 있었는데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젓가락을 쥘 수조차 없었죠. 방금 전 아들 지강호가 또다시 돈 문제를 일으켰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찾아와 협박을 퍼부었고 이제 더는 감출 수 없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정순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은호가 떠올랐습니다. 항상 엄마를 돕고 늘 묵묵히 견뎌온 딸. 가게 일로 지쳐도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우리 괜찮아요. 힘내요.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너무도 잔혹했습니다. 지강호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가게 운영만으로는 막을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순이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넘어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독촉장은 계속 쌓였고 차가운 문구들이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깊숙이 묻어둔 비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호가 사실은 고성희의 친딸이라는 사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 비밀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왔지만 반복되는 강호의 사고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국 순위를 흔들어버렸습니다. 이 진실을 이용해야 하나 아니면 끝까지 지켜야 하나. 수십 번 자문했지만 머릿속에는 자꾸만 같은 대답이 맴돌았습니다. 은호를 팔아서라도 강호를 살려야 해. 며칠 뒤 정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고성희의 번호를 누르고 지우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사장님, 오래된 이야기 기억하시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목소리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고성희의 눈빛은 싸늘해졌습니다. 은호라는 이름은 늘 마음속에서 불편한 그림자처럼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만나죠. 며칠 후 두 여자는 한적한 카페 구석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고성희는 단정하고 여유로운 태도로 앉아 있었고 정순이는 초라한 옷차림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간신히 마주 앉았습니다. 정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호, 그 아이 사실은 이사장님의 딸입니다. 이제는 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순간 고성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지만 곧 미소로 가려버렸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오기를 기다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정순이는 눈을 내리깔며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지강호가 너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대신 은호는 이사장님 뜻대로 하셔도 내버려 두겠습니다. 그 말은 결국 딸을 내어주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고성희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침내 원하는 순간이 다가왔다는 걸 직감했죠. 그녀는 두툼한 봉투를 내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날 밤 정순이는 봉투를 손에 쥔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엉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스스로 중얼거리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돈이 들어와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강호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만을 늘어놓으며 사고를 치고 다녔고 은호를 향한 열등감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은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았고 강호는 괜히 신경질적으로 굴었습니다. 하지만 카페와 인테리어 프로젝트에 몰두하느라 의문을 깊게 파고들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곁에 있는 두 사람 덕분에 숨 쉴 수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무뚝뚝했지만 항상 은호 곁을 지켜주었고 박성재는 무심한 듯 세심한 배려로 그녀를 살폈습니다. 두 사람의 다른 온도는 은호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이미 고성희와 위험한 거래를 맺었다는 사실을. 며칠 뒤 은호는 카페 창고를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쌓여 있었고 테이프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사진, 편지, 병원 서류가 뒤섞여 있었고 그 안에서 낯익은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성희. 은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엄마의 물건 속에 이런 이름이 있는 걸까? 의문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퇴근 후 은호는 집으로 돌아와 상자를 내밀며 엄마를 불렀습니다. 정순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제 출생 기록에 왜 다른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정순이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둔 진실이 터져나왔습니다. 은호야, 넌 사실 고성희의 딸이야. 엄마는 널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강호가 계속 사고를 치고 나는 더는 버틸 수가 없었어. 그 고백은 핑계이자 절규였습니다. 은호는 충격 속에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지킨 거라고요? 아들을 살리자고 절 팔아넘긴 게 그게 지킨 거예요? 정순이는 눈물을 쏟아냈지만 은호는 더 이상 그 눈물에서 위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가족이라는 끈이 서서히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지은호는 카페 문을 열면서도 스스로에게 되뇌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표정으로 하루를 버텨야 하는지부터 막막하더라고요. 밤새 뒤엉킨 생각을 정리하려 해도 자꾸만 같은 지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내 삶은 어디로 흘러갈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커피 머신 스위치를 올릴 때만큼은 평소와 똑같이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시작한다. 오늘도. 오수정이 평소보다 일찍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더니 괜히 메뉴판 먼지를 닦으며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은호야, 오늘은 내가 봐 형 보고 있을게. 너는 홀만 좀 서. 사람 상대는 내가 할게. 나 괜찮아. 입 밖으로 나온 말과 달리 괜찮지 않다는 건 둘 다 알고 있었죠. 오수정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친구의 방식이었거든요. 필요할 때 묻고 아닐 때는 옆을 지키는 사람. 그게 오수정이었으니까요. 첫 손님들이 들어오고 주문표가 몇 장 쌓일 즈음 유리창 너머에서 휴대폰을 들이대는 시선들이 보였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 맞대? 그 사람? 같은 조각난 말들이 귓가를 긁었는데요. 그때마다 심장이 불쑥불쑥 위로 튀어올랐습니다. 컵을 떨어뜨릴까봐 더 천천히 움직였고 더 정확하게 놓았습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 오늘은 특히. 점심 직전 문이 열리더니 이지혁이 쑥 들어왔습니다. 인사는 늘 간단했죠. 바빠? 조금. 그럼 딱 5분만. 이지혁은 가게 한쪽 구석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잠깐 시간 내. 너 혼자 안 서게 하자. 무슨 뜻인데? 둘러대라는 얘기는 못해. 대신 네가 내 이야기의 주인이 되자. 누가 묻든 내가 고르는 문장으로. 간단했지만 명확했습니다. 이지혁은 늘 그렇듯 감정을 건너뛰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말이 차갑다기보다 마음을 흔들지 않으려는 버릇에 가까웠습니다. 흔들리는 건 이미 충분하니까 그가 더 흔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오후 2시 손님이 뜸해진 시간에 박성재가 들렀습니다. 그는 평소에 장난기 섞인 얼굴 대신 꽤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카운터를 툭툭 두드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 이름으로 조회되는 커뮤니티 글 몇 군데 더 있어. 재단이란 단어가 같이 떠. 재단? 가원. 그쪽에서 키워드를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거든. 누군가 내 이름과 같이 태깅해 놓은 게 보여. 박성재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분노는 쉽게 감지됐습니다. 그는 가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 박진석에게 쌓인 오랜 감정을 건드리곤 했는데 오늘이 딱 그랬습니다. 내가 정리해볼게. 손만 대면 티 나는 흔적이라 누가 저질렀든 그쪽이 서툴러. 성재야, 이 일에 내가 나서면 너도 곤란해질 수 있어. 곤란은 지겹도록 겪었어. 그러니까 오늘은 이쪽에서 먼저 움직여보자. 그가 돌아간 직후 손님 한 명이 다 마신 컵을 일부러 탁 내리치고 나가 버렸습니다. 놀란 손님들이 돌아봤고 은호는 반사적으로 미소를 띠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목구멍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기분이었지만 그 인사를 끝까지 붙잡고 싶었어요. 지금 놓치면 앞으로 뭘 붙잡아야 할지 모르니까요. 해가 기울어갈 때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지은호 씨죠? 이사장님이 뵙자고 합니다. 짧은 문장, 명령에 가까운 어조. 장소는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가만히 숨을 고르다가 은호는 대답했어요. 시간은 제가 정해요. 오늘 밤 8시로 전해주세요. 저녁 준비로 바쁜 시간 정순이가 가게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작은 종이봉투를 쥐고 있었고 얼굴은 지독하게 피곤해 보였어요. 은호야, 잠깐만 보자. 그녀는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라 눈을 자꾸 깜빡였는데요. 결국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내가 알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들. 그때 내가 선택한 이유도 적었어. 은호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강하니까 그래서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정순이의 입술이 떨렸고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둘 중 하나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그럼 엄마는 그 하나를 골랐고 나는 그 나머지였던 거고요. 그렇게 말하면 나는 어떻게? 오늘 밤에 그 사람을 만나요. 나는 내 삶을 내가 결정할 거예요. 엄마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아무 연락도, 아무 부탁도. 정순이는 그 자리에서 더 작아졌습니다. 그 말이 벌이 아니라 마지막 부탁처럼 들렸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오늘은 나도 멈출게. 밤 8시 호텔 라운지의 공기가 유난히 매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의자의 쿠션, 잔의 얇은 벽, 테이블마다 놓인 작은 꽃병까지 모든 게 정돈된 장소였죠. 고성이는 먼저 와 있었고 은호가 다가오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보게 되는구나. 네가 자라온 시간들을 생각하니 늦었지만 앞으로는 다르게 해보고 싶어. 앞으로요? 내가 가진 것들을 내 곁에 놓을 생각이야. 사람, 돈, 시간. 내 상처에 필요한 건 적선이 아니라 기반이야. 듣기 좋은 문장이었지만 은호는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기반을 세우려면 이름이 먼저죠. 누구의 이름으로 살라는 건지 분명히 말해주세요. 고성이는 잠깐 눈을 가늘게 뜨더니 잔을 내려놨습니다. 세상은 누군가의 성을 붙여야 움직이는 때가 있어. 네가 감당해야 할 위험을 줄여주고 싶어. 그 위험이 이 자리로 끌고 온 거예요. 오늘 낮부터 사람들이 두 눈으로 보게 만든 건 누구죠? 고성이는 미소를 끊었습니다. 오래 연습한 미소였지만 오늘만큼은 유지하기 어려워 보였어요. 사람들은 늘 이야기거리를 찾지. 내가 덧붙일 말은 없어. 그럼 저는 있어요. 제 이름으로 살겠다고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고. 잠시 정적이 흘렀고 라운지 한켠에서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은 파동처럼 번졌습니다. 고성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준비가 되면 내 쪽으로 오렴. 초대는 열려 있어. 초대장이 아닌 계약서를 받게 되면 검토하죠. 그땐 조건을 제가 씁니다. 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고 등을 보인 채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 삶을 정리해 놓은 기사들을 흘렸는지 저는 다르게 추적할 거예요. 부드럽게 움직이는 손길이 항상 깨끗하진 않더라고요. 호텔을 나오자 밤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고 박성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키워드 누가 묶었는지 실마리 잡았어. 외주 태그에 익숙한 방식. 재단 홍보팀이 재택으로 돌릴 때 쓰는 하청. 자료 모아. 발주 라인부터. 알겠어. 그리고 혹시라도 네가 원하면 내 이름을 걸게. 은호는 잠깐 멈춰섰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꼭 잡게 되는 건 늘 단순한 문장이었어요. 내 이름으로 살자. 그 문장이 다시 떠올랐고 이번엔 조금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이름은 각자 걸자. 대신 같은 방향으로. 그 시간 지강호는 동네 포차에서 친구들과 엉킨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며 비웃었죠. 야, 이 기사 내 누나 얘기 맞지? 재벌 딸이면 내가 왜 이러고 있어, 하하. 허겁지겁 소주잔을 비우던 지강호는 갑자기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따라붙었고 그는 끝내 자리를 박차고 나왔는데요. 골목 끝까지 뛰었다가 허리를 굽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자격지심이 열로 변해 치밀어 오르는데 두려움도 같이 올라왔어요. 나는 평생 저 말 뒤에 서 있는 사람일까? 집으로 돌아오자 정순이가 미등만 켜놓고 앉아 있었는데요. 지강호는 문을 닫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왜 아무 말 안 해? 다들 웃어. 정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늘은 나도 멈출 거야. 내 누나가 자기 방식으로 버티고 있으니까. 항상 누나. 항상 나 말고 누나. 지강호의 목소리는 허공에서 꺾였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지도 못한 채 침대에 엎어졌고 오래 참았던 울음이 갑자기 터져나왔습니다. 자존심과 수치심이 뒤엉킨 울음이었는데 그 소리를 들은 정순이는 부엌 싱크대에 몸을 기댄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설득하지 않는다. 오늘은 어떤 편도 들지 않는다. 그 최소한의 결심이 겨우 가능했어요. 다음 날 새벽 이지혁이 보낸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외주 발주 내역, 담당자 이니셜, 시기, 결제 승인 라인. 지저분하게 덧칠한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는데요. 대충 지워본다고 지워지는 종류의 자국이 아니었어요. 은호는 컴퓨터 화면을 확대해가며 작은 글자들을 따라갔습니다. K-송 PR이라는 프로젝트 이름과 함께 키워드 확산 항목이 붙어 있었고 부속 문서에는 감정 프레이밍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감정 프레이밍. 단어 하나가 깊숙이 박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특정한 감정으로 유도해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결국 그 이름으로 대상을 묶어버리는 방식. 누군가는 아주 오랜 시간 이 일을 업으로 삼아온 거겠죠. 오전 가게 문을 열고 나니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시선이 유리창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은호는 어제보다 덜 떨렸습니다. 흔들림이 끝까지 가면 이상할 만큼 또렷해지는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바로 그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자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단정한 정장, 말수가 적어 보이는 얼굴. 영수증을 필요 이상으로 꼼꼼히 보는 손.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명함을 한 장 밀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담 유태일입니다.
오늘은 커피 말고 제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어떤 제안이죠? 사실 확인을 선행 조건으로 하는 대응. 그리고 명예를 사후 보수로 환원하는 구조. 말이 어렵게 들렸지만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서류의 언어라는 뜻. 수임료는요? 상대가 냈던 비용의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죠. 그쪽이 뿌린 만큼 여기로 돌려받는 형식. 은호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 하나가 있어요. 제가 고릅니다. 문장도 타이밍도. 내 이름으로. 그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성재가 다시 가게로 왔습니다. 이번엔 노트북을 들고 있었고 화면에는 누군가의 내부 메신저 캡처가 떠 있었어요. 이거 재단 홍보팀에서 외주 준 곳의 실무 톡방. 감정 프레이밍 지시가 어디서 내려왔는지 대충 감이 와. 누군데? 박성재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쪽 라인은 아니야. 그런데 이건 이사장 직속 비서 라인에서 시작된 것 같아. 그는 덧붙였습니다. 증거는 더 모아야 해. 섣불리 던지면 되레 당하니까. 대신 내 쪽에서 언론 하나를 설득해 볼게. 단독으로 안 가고 내 입장과 문서를 같이 내는 방식으로. 성재야. 은호가 천천히 불렀고 그는 눈을 들었습니다. 나를 구해주는 프레임 말고 같이 서는 프레임으로 가자. 박성재는 웃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 그게 맞다. 저녁 무렵 카페에 이지혁이 왔습니다. 오늘은 커피도 주문하지 않고 바로 말했다죠. 오늘 밤 너 혼자 집에 가지 마. 무슨 일 있어? 아직은 감이야. 하지만 누군가는 네가 다시 호텔로 갈 거라 기대하고 있어. 내가 그 호텔을 또 갈 이유가 없지. 없어. 그래서 문제야. 예상 밖의 움직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도청 방지 케이스. 그리고 위치 공유 장치 하나. 네가 원하면 바로 끌 수 있어. 과하다. 오늘만은 과하게 가자. 은호는 상자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편해지는 느낌이었는데요. 그건 장치 때문이 아니라 누가 뭐래도 내 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증명하는 사람이 옆에 서 있는 감각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거짓말처럼 가게의 음악이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폐점 시간이 되어 불을 내리고 나서야 은호는 오전에 정순이에게 받지 않았던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서랍을 열어 슬쩍 보려다 그녀는 손을 멈췄습니다. 지금은 열지 않는다. 오늘의 감정과 다른 날의 기록을 섞지 않는다. 그 단순한 원칙 하나가 이상하게 힘을 주더라고요. 문을 잠그고 돌아서는데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알림창에 속보 2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가원재단 정체성 논란 관련 사실 확인 중 내부 제보자 추가 자료 예고. 문장을 읽는 순간 은호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누군가의 칼날은 똑바로 서야 더 위협적이지만 너무 똑바른 칼날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금이 가거든요. 어느 쪽이 먼저 금이 갈지는 이제 곧 드러날 테니까요. 그 시각 고성희는 집무실에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죠. 이사장님, 오늘 저녁 라운지에서의 접촉 이후 온라인 언급량이 평소 대비 2.3배로 늘었습니다. 감정 키워드는 호기심, 분노, 연민순입니다. 연민? 네. 예상과 다르게 연민 비중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성희는 짧게 웃었습니다. 연민은 금방 흩어져. 내일이면 다른 헤드라인이 묻을 거야. 그 말과 달리 모니터 반사 속 자신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을 그녀 스스로도 알아차린 듯 와인잔을 집어들었지만 금세 내려놓았어요. 오늘은 한 모금도 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가까운 시간 박성재는 피곤한 눈으로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는데요. 발신인은 박진석. 내일 오전 시간 내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죠.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답장을 보내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 오랜 시간 미뤄놓았던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아버지의 언어와 자신의 언어는 너무 달랐지만 이번만큼은 같은 문장을 쓰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다. 참 단순한데 너무 어려운 문장. 그리고 그 새벽 마지막 시간. 지은호는 창가에 서서 도청 방지 케이스를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문득 화면을 꺼버렸어요. 아주 조용해졌고 그 고요 속에서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내가 질문한다. 누가, 왜, 어디까지. 그 말끝이 책상 위에 가라앉는 동안 밤은 서서히 끝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지만 확실히 달라진 게 하나 있었는데요. 더 이상 도망치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사람을 버티게 하는 건 결국 마음 한 줄의 방향성이더라고요. 문득 서랍 속 봉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열지 않겠다고 했지만 내일의 질문을 위해 필요한 문장 하나쯤은 그 안에 들어있을지도 모르죠. 은호는 손잡이에 손가락을 얹었다가 한 번 더 밀었습니다. 내일 아침 첫 번째 빛이 들어올 때 그때 읽자. 오늘의 어둠과 섞지 말자. 그렇게 정리하니 이상하게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잠들기 직전 알림 하나가 더 올라왔습니다. 단독 예고 가원재단 감정 프레이밍 외주 문서 내일 공개.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오면서도 은호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꾸며놓은 프레임이 있다면 그 프레임 바깥으로 한 걸음 나가면 됩니다. 발끝을 살짝만 밀어도 유리가 먼저 금이 가는 순간이 오니까요. 내일은 그 첫 번째 금을 내는 날. 그렇게 믿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 포털 메인에는 커다란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단독 가원재단 감정 프레이밍 외주 문서 유출. 기사에는 외주 업체와의 계약 내역, 감정 프레이밍이라는 생소한 용어, 그리고 특정 키워드와 인물의 이름이 묶여 확산됐다는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죠. 첨부된 자료에는 은호의 이름이 그대로 등장했습니다. 커뮤니티는 폭발했습니다. 역시 그냥 소문이 아니었네. 사람을 감정으로 조종한다는 게 가능해? 근데 은호는 피해자인 거 아냐? 여론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분노와 연민으로 빠르게 갈라졌습니다. 가원재단 회의실. 박진석은 인쇄된 기사를 탁자 위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재단 이름을 어디까지 끌어내릴 셈이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성희는 여전히 의연한 얼굴을 유지했지만 비서진들의 시선은 흔들렸습니다. 박성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사에 언급된 건 사실입니다. 외주 발주, 감정 프레이밍, 그 모든 게 재단 내부 지시로 흘러간 거잖아요. 박진석의 시선이 아들에게 꽂혔습니다. 성재야, 너 지금 내 입으로 내 집안을 고발하는 거야? 아니요. 집안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숨기는 게 아니라 끊어내는 거예요.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고성희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성재군. 큰 소리로 말한다고 진실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저 철없는 정의감일 뿐. 철없는 정의감이라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누군가의 이름을 함부로 거래하는 집보단 낫죠. 고성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단순한 어머니와 아들의 갈등이 아니라 재단 권력의 축이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고성희는 비서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은호와 연결된 모든 사업 라인을 흔들어요. 기사로는 충분하지 않아. 실제 타격이 필요해. 비서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카페 임대주와의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통보가 날아왔고 인테리어 프로젝트 발주처에서는 돌연 조건을 바꿨습니다. 마치 바람이 방향을 바꾸듯 모든 게 은호를 흔드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이미 예상한 듯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변호사 유태일과 함께 작성해둔 자료가 있었으니까요. 카페에 모인 기자들 앞에서 은호는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이름이 어떻게 쓰였는지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제가 직접 기록하고 제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은호는 주춤하지 않고 준비한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외주 계약서, 지시 라인, 키워드 리스트. 모든 증거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지은호 씨, 고성희 이사장과의 관계를 인정하십니까? 그분이 친어머니라는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제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그 누구의 이름에도 기대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기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피해자로서의 연민이 아닌 주체로서의 인식이 생긴 겁니다. 한편 박진석의 집무실에서는 부자 간의 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성재야, 네가 뭘 안다고 감히. 아버지,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모른 척한 겁니다. 돈과 권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셨잖아요. 하지만 그게 지금 재단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박진석의 주먹이 탁자 위를 세게 쳤습니다. 나는 재단을 지키려고 했다. 저도 지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방식이 달라요.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함께 서는 겁니다. 짧지만 날카로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밤이 깊어가자 은호는 카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친구들 그리고 몇몇 손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 문장으로 말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그럴 겁니다. 누가 어떤 이름을 붙여도 저는 제 이름을 지켜낼 겁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것은 연민도 호기심도 아닌 존중에 가까웠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수군거림이 남아 있었지만 카페 안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은호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쓰는 주체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깊은 새벽, 고성이는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 가장 아래에서 봉인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병원 기록, 출생신고 누락과 정정 문서, 그리고 재단의 회계 처리에 얽힌 자료들. 그녀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은호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피는 속일 수 없어. 내가 가진 이 문서 하나면 넌 다시 내 곁으로 올 수밖에 없지. 하지만 고성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카드를 꺼내는 순간 재단 이미지도 치명타를 입는다는 걸. 그래서 이 서류는 최후의 무기였습니다. 그녀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언론 2군데에만 흘리세요. 전체는 아니고 일부만. 확인되지 않은 조각으로 의혹을 키우는 게 더 효과적이니까. 그 시각 은호는 집에서 정순이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지강호는 술에 취한 채 방에서 나와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또 기사 났잖아요. 이번엔 서류까지 나왔다고. 지강호의 눈빛은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나는 결국 재벌 딸이었네. 나만 바보처럼 살아온 거잖아. 왜 난 늘 짐이었는데? 정순이가 손을 뻗었지만 그는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엄마는 처음부터 누나만 지킨 거야. 나한테 남은 건 빚뿐이고 누나는 이름 하나로 다시 서잖아. 은호가 단호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강호야, 그 이름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나도 원하지 않았던 진실이야. 그래도 결과는 다르잖아. 나는 무너지고 넌 선택받았잖아. 그의 울부짖음에 정순이가 무너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둘 다 지켜야 했는데 내가 두려워서 그랬어. 강호야, 미안하다. 은호야, 용서해다오. 하지만 두 남매의 시선은 차갑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참회가 너무 늦게 찾아온 탓이었죠. 그날 밤 카페 앞에 두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지 마라. 호텔 쪽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내가 아는 기자가 고성이 비서 라인에서 뭔가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 서류 일부가 흘러나간 것 같아. 은호는 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지혁의 눈빛은 늘 그렇듯 단단했고 박성재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른 방식이었지만 두 사람 다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걸 은호는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앞에 서야 해요. 두 분이 대신 싸워주면 저는 또다시 누군가의 그림자일 뿐이잖아요. 다음 날 언론은 폭발했습니다. 은호, 출생신고 정정 기록 확인. 재단, 딸 은호 은폐 의혹. 언론사 앞에는 몰려든 사람들과 카메라가 뒤엉켰습니다. 그 한가운데 은호가 직접 섰습니다. 저는 오늘 제 출생에 관한 진실이 다시 공개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고성이 이사장의 친딸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제 인생을 규정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힘은 강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고성이가 예상했던 신분 세탁의 프레임은 오히려 역풍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은호의 단호한 태도에서 새로운 주체를 보았고 여론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고성이는 은호를 불러냈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해? 제가 제 인생을 지키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내가 가진 걸 다 잃게 하고도 내가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잃는 건 두려워요. 하지만 제 이름을 잃는 건 그 어떤 것보다 두렵습니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고성이는 처음으로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에 쥔 와인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며칠 뒤 재단 내부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외주 조작과 프레이밍 지시는 사실로 확인됐고 고성이는 공식 직위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박진석은 기자회견에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재단은 더 이상 사람을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서는 방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박성재가 그 곁에 서 있었고 그의 눈빛은 아버지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카페에서 조용히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오수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 이름으로 다 해냈네. 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드디어 내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어. 창밖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써 내려갈 수 있다는 확신이 그녀의 눈빛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